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진께도 긴급 체포하겠는데?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여기가 당했는데.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전 남편을 끔찍하게 살인하고 훼손, 유기까지 한 고유정 사건의 범행 동기와 심리를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히든아이만의 시선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 범죄자 중에 제일 좀 큰 잔인한 살인 사건에 속하는 편이지 않나. 네. 이분 뒤로 몇 명 수 있었지만 있죠. 좀 네. 제 기억에 거의 여자분들 중에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고유정 사건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인물들 간의 관계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유정이 살해한 남성은 이혼을 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유정은요, 그 전 남편 강 씨와 대학 다닐 때 만났습니다. 5년간 열애를 하고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듬해, 다음 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주 귀여운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고유정이 아들을 출산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유정은요, 자기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는 도구로 가족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들의 출산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자기가 만족할 만큼의 자존감을 채우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럴수록 고유정은요, 가족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스트레스가 오롯이 전 남편인 강 씨에게로 향했는데요. 네. 시비를 계속 걸어서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지어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언과 폭행까지 이어갔습니다. 결국 강 씨는요, 이런 고유정의 계속된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를 못하고요, 고유정에게 이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4년 만에 결국 이혼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들의 양육권은요, 친모인 고유정에게 갔고요. 이혼 이후 강 씨는 고유정의 방해로 2년간 아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걸 또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거잖아요. 근데 아이 양육권이 유책 배우자가 고유정이 아니었나요?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던 엄마한테 아이가 양육권이 갈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강 씨가 이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이게 직장이 없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건으로 봐서 아이를 양육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아마 재판부의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육권도 엄마인 고유정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우다가 못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강 씨는 여러 차례 아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만날 수 없자 고유정을 상대로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했고요. 네. 법원에서는 강 씨의 편을 들어줍니다. 법원 후 판결을 받은 뒤 고유정은 그제서야 강 씨에게 아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이혼한 지 2년 만에 강 씨는 6살이 된 친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고유정 전 남편인 피해자 강 씨 그리고 아들까지 세 사람은 제주도 한 펜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 자, 보여드릴 영상은 세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는 과정이 담긴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019년 5월 25일 제주도입니다.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고유정 전 남편 강 씨의 차량입니다. 이름 성원강 이름 광시 집안의 첫째 아들 말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아들 때문에 만나러 가는 들떠 있네. 예. 정말 제일 이쁠 때인데 2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강 씨는
예, 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아휴, 세상에. 그 설렘을 안고 약속 장소인 테마파크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강 씨는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테마파크에서 나온 이후에는 장을 보러 마트로 가는데요. 카레를 먹자라고 저녁 메뉴를 정했기 때문에 마트에 그걸 사러 온 겁니다. 강 씨가 이제 아들을 안고 마트를 다니고 있지요. 언뜻 보면 화목한 가족 같은 모습인데요. 야,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제주도로 놀러 갔는데. 예. 그리고 장본 물건을 고유정이 계산을 합니다. 자, 이때 아들이 아빠에게 삼촌은 같이 안 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를 안 하고? 그러자 고유정이 삼촌도 같이 갈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아빠인지 모르네. 아들은 강 씨를 삼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지? 아니 근데 왜 아들은 삼촌이라고 해요? 친아빠잖아요. 네, 거기엔 좀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고유정이 강 씨랑 이혼한 뒤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재혼을 하는데요. 재혼을 하면서 고유정이 강 씨와 사이에서 난 아들을 새 남편의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그 성도 새 남편의 성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들에게서 아빠의 존재를 계속해서 완전히 지워나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말한 대로 삼촌이라고 부르게 됐고 삼촌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고유정이 갖은 핑계를 대면서 아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린 아들 입장에서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사람,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고 엄마가 이야기한 대로 삼촌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강 씨도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삼촌이라고 부르게 하고 나도 삼촌이라고 이야기를 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아니요, 얼마나 아들을 보고 싶었으면 그걸 다 받아주고 아들을 위해서 또 새 출발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응원을 해줬던 건데 아니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그냥 가족처럼 보이고. 네. 그러니까 아들한테 내가 네 아빠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내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남편 강 씨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배려는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막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씁쓸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세 사람은 함께 나들이를 떠났고 펜션으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과연 펜션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고유정의 차로 이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펜션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펜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펜션에서도 이 아들은 친아빠인 줄 모르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죠. 그리고 고유정은 카레를 만듭니다. 그때 요리를 하면서 카레에 고유정이 수면제를 넣습니다. 남편은 수면제가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카레를 먹게 됐고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쉬고 싶어 합니다. 아들은 삼촌이 워낙 잘 놀아주니까 더 놀고 싶어 했는데 고유정은 달래면서 방에 들어가 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준비했던 살인 계획을 거실에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전 남편 강 씨는 고유정에게 잔혹하게 살해됩니다. 아들 방에 두고 저게. 그러니까 저희 엄마냐. 아들이 밖에서 인기척이 나니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엄마 뭐해? 엄마 깜놀이에. 얼굴에 빨간 피를 묻히고 엄마는
천연덕스럽게 물감놀이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 이후에 아들을 친정집에 맡기고 본인은 시체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욕실로 시체를 옮겼고요. 펜션 안에 있는 혈흔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이후에 펜션 인근의 클린하우스에 고유정의 차가 포착됐습니다. 고유정은 차에서 내렸고 분리수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유정이 버리는 쓰레기들은 범행에 사용됐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이 새지 않게 꼼꼼히 확인하면서 아, 저게 어떻게. 종량제 봉투 그리고 박스에 담아서 4차례에 걸쳐서 처분합니다. 범행 도구를 처분한 이후에 유유히 고유정은 다음 숙소로 이동합니다. 네. 저게 처음부터 계획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뭐 수면제도 준비해 왔고 펜션도 잡았고 예.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친정집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고유정은 세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한 약 보름 전부터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포인트는 바로 검색 기록입니다. (5월) 중순부터 고유정의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에 심상치 않은 내용을 검색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뭐라고 검색을 했나요? 이 고유정이 검색한 검색 기록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19년 5월 10일, 살인 15일 전입니다. 졸피뎀. 수면제. 12일 전, 키즈 펜션 CCTV. 그리고 캐리어, 목공의 소음. 목공의 솜? 도구. 살인 11일 전, 우와. 사골 끓이고 쓰레기. 사골? 락스향, 감자탕 뼈다귀 음식물 쓰레기. 저 어떻게 처리할까 알아보는 거. 살인 10일 전, 피 지우는 방법. 혈흔, 완전 계획이네. 혈흔 지우는 법, 혈흔 형태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살인 9일 전, 제주 바다 쓰레기, 뼈의 무게, 어우. 청주 불면증 처방, 갑판, 니코틴 치사량, 식당 감자탕 뼈 분리수거. 와.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와. 이거 다 알고 나서 보니까 너무 무서워. 무슨 계획을 했는지가 느껴져요. 네.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내용들이.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시신을 처리할 건지 다 보여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시신을 훼손하겠다는 의지 같거든요. 그렇죠. 확실한. 강 씨를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고유정은요 이미 강 씨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회수할 결심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정의 치밀한 계획살인을 준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네. 바로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들입니다. 우선 인터넷을 이용해서 일명 곰솥이라고 하죠. 곰국을 끓인 솥. 네. 큰 거. 그래서 큰 들통 2개, 그리고 핸드 믹서기 등을 제주도에 있는 친정집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만나기 전에요, 혼자 장을 보기도 했었고요. 그때도 락스 세제, 고무장갑, 식칼 등을 구입을 했고요. 전 남편이 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할 것까지 다 계획을 해서 준비물을 이렇게 구입을 했던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석을 하는 우리 현장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끔찍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들은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범행 도구예요. 이건 정말 일반적인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겠다는 범행 도구보다 훨씬 더 끔찍한 범행 동기를 알려주는 도구들입니다. 예. 제주도에서 한 것도 뭐 친정도 있어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뭐 바다가 있으니까 오면서 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이 있던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야 하겠죠. 계획 범죄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
시간, 장소,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세 사람은요 그 청주에서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강 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약속 장소를 바꾸자. 그래서 제주도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세 번째 포인트. 어떻게 살해할지에 대한 방법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뭔가 뭐 살해를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앞에서도 계획이 있었고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해서 얘기하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구체적인 계획, 범행 방법에 해당되는 것 어떤 것이 있냐면요. 보통 뭐 가족끼리 놀러 간다, 펜션에 간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저녁거리로 생각을 할까요? 고기? 삼겹살. 네, 일반적으로 회? 고기고 제주도 같은 바다에는 회 이렇겠죠. 그런데 이 고유정이 선택한 것은 카레였습니다. 여기에도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냄새가 세고 색깔이 강해서 바로 그 점이죠. 카레가 가진 특성. 고유정은 카레를 왜 선택을 했느냐? 수면제를 자연스럽게 먹게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고유정이 사용한 검색에서 발견한 졸피뎀. 이거 갈아서 먹으면요 쓴맛이 납니다.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약의 쓴맛 그리고 색깔 이게 들키지 않을 메뉴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고른 것이죠. 다 계획에 있던 거네요. 네. 카레도 어쨌든 조금 쓴맛이 있으니까 가려질 거라고 강하죠. 생각을 했고. 네. 너무 궁금한 게 수면제를 다량 복용을 하긴 했잖아요. 그래도 살인을 당할 때는 고통을 다 느끼죠. 그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다르죠. 완전히 잠에 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 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잠에 빠지기 전에 약간 의식이 몽롱할 때에 고유정이 공격을 했고 그래서 방어도 하고 네. 상당히 현장이 좀 지저분했죠. 네, 맞습니다. 고유정은 수면제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강 씨를 다이닝룸, 그다음에 주방, 거실, 현관 등에서 최소 15차례 이상 공격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그렇게나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을 2년 만에 만난 그날 아들과 함께 있는 집 안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아까 가실 때 막 엄청 콧노래 부르면서 가셨는데. 근데 저는 그 고유정의 아이를 굳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것도 의도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범행이 벌어지고 나서 뭔가 같이 있었다라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거나 의심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아들까지 있는데 그런 일들을 했을까라는 얘기를 결국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하거든요. 변명을. 그런 걸 본다면 그럼 아이조차도 뭐 자기 범행의 수단으로 좀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강 씨를 살해한 뒤에 아들 혼자 놀고 있던 방에 들어온 고유정을 본 이 아들이 피범벅이가 된 엄마를 보고 놀라서 의아해하니까 엄마가 물감놀이를 하고 있었어. 잠깐만 기다려. 라고 말하면서 태연하게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강 씨를 이제 욕실로 옮기고 난 이후에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서 맡겨놓고 다시 혼자 돌아옵니다. 와, 그게 다 알리바이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제 뒤처리를 하려고 보낸 거군요. 어떻게, 진짜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죠? 다시 펜션으로 돌아온 고유정은 미리 사뒀던 락스 세제 등을 이용해서 펜션 안에 남아있는 강 씨의 혈흔을 지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유정이 펜션 운영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1박을 더 연장해 주세요. 아, 미리 한 게 아니라 연장한 거구나. 예상보다 더 많이 걸릴 테니까. 그런데 이미 그 펜션은 다음 날 들어올 사람이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펜션 운영자가 안 된다 이야기를 했더니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서둘러서 혈흔을 지우려고 했지만 결국 시간 부족으로 완벽하게 지우지 못하고 흔적들이 남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고유정은 그 시신을 혼자 옮겨야 되잖아요. 그 혼자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시신을 훼손하는 것이죠. 여러 개 작은 것으로 나누는 방법. 그래서 시신을 화장실에서 훼손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씩 자신이 타고 온 차 트렁크에 옮겨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범행에 여러 도구들을 썼잖아요. 도구들 모두 이렇게 모아서 인근에 있는 클린하우스에 보신 것처럼 다 버리고
펜션을 떠났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유정도 뭐 사이코패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 약간 이렇게 들었는데 이 사이코패스 점수까지는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제 예측에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이코패스 성향과 더불어서 경계선적 인격 장애라든지 또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특징들은 뭐냐면 경계선에 있다는 감정들은요. 극단적으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다가 그것이 해소되고 나면 차분히 이제 자기 행동을 반추하면서 또 증거를 인멸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고유정의 대표적인 이 성장 배경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어렸을 시기에 많은 것들을 부모가 너무 나서서 해결해주는 삶의 방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이거는 어떤 결과가 생기냐 면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보면 싸우고 울다가 다음날 되면 또 화해하고 이런 방법식들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부모들이 너무 과도하게 해결해주는 삶의 방식이 연결이 되면 그런 걸 학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갈등의 관계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어떤 이런 양육, 그다음에 내 삶을 참 힘들게 만들었던 이 전 남편에 대한 어떤 증오, 분노 이런 감정들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헤어졌으면 그 삶 속에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싫으니까 그냥 그 갈등의 원인을 없애버리자라고 판단을 해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펜션을 하루 더 연장 못하고 황급히 펜션을 빠져나온 고유정. 그 이후의 동선이 또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고유정은 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범행 3일 후 고유정은 마트로 찾아갔습니다. 마트에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직원과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고유정은 물건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락스네. 이 물건들은 범행에 쓰지 못하고 남은 도구들 환불하기 위해 왔습니다. 너무 태연해. 새 제품인데도 꼼꼼하게 표면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상이 아니다 진짜.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제품 모두를 고유정은 환불받았습니다. 무슨 심리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마트를 찾아갑니다. 다른 마트에서는 중형 사이즈의 캐리어, 50리터 봉투, 사체를 은닉할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고유정은 제주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지 않고 항구로 갑니다. 항구 주차장에서 사체 일부를 캐리어에 옮긴 후에 캐리어를 들고 완도행 여객선에 탑니다. 배를 이용해서 육지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리고 5층 갑판으로 올라가서 다른 승객이 있는지 카메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총 5차례에 걸쳐서 강 씨의 사체 일부를 바다에 버립니다. 일부러 사각지대에서 하려고 했는데도 지켰네. 아니, 다 물건들이 많이 남아서 환불을 했던 건가요? 뭐 버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환불을? 범죄자들이요 저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저 사건 전반을 보면요 고유정의 인식 속에는 시신만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들킬 일도 없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일상적인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사용하지 않았어? 환불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 일상을 이어감으로써 자기가 공개되지 않을 것, 그다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없었던 일이야, 라고 이제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심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러 자기가 전혀 그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란 알리바이들을 여기저기 남기기 위해서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환불하고 나면 뭐 구매 기록조차도 경찰이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뭐 환불까지 하면서 저렇게 증거를 인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네, 알리바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도를 떠나기 전에 고유정이요. 제주도에 있는 한 모텔에 잠시 머물렀었는데요. 이 모텔에 머물 때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고유정은요. 이미 자기가 살해한 전 남편 강 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성폭행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어. 네가 인간이냐? 넌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나쁜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망한 강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다시 자신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강 씨인 것처럼. 미안하게 됐다. 내 정신이 아니었어. 재혼했다는 사실도 충격이고 고소는 하지 말아줘. 내년에 취업도 해야 해. 라는 문자를 스스로 강 씨인 것처럼 해서 보낸 거죠,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중 알리바이죠. 발견되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잠적했어요. 만약에 발견되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자기를 성폭행하다가 나는 정당방위예요. 이런 어떤 이중 알리바이 심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건 기록을 보면 재혼한 남편한테도 문자를 보낸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혼한 남편에게도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를 보낸 이후에 고유정이 배를 타고 완도로 갑니다. 그런데 고유정은요, 제주도 친정집에 갈 때 배를 이용해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럴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때에만 자신의 차를 타고 청주에서 완도까지 이동을 했고요. 그 차를 배에 실어서 제주도까지 내려갑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차를 이용해서 훼손된 시신들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고유정은요, 제주도에서 완도로 가는 배에서 올라탄 뒤에 밤 9시경 여객선 5층 후미 갑판 위로 올라와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검색 기록에 갑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미 유기 장소를 검색을 한 거예요. 뭐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됐겠죠. 다른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고유정은요, 차에 싣고 왔던 그 강 씨의 시신 일부를 5차례에 걸쳐서 바다에 유기를 합니다. 다 계획이 있었네요. 근데 놀라운 점이 또 있습니다. 고유정은 자신의 범행을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다요? 예. 범행 현장들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뭐야? 자, 이게 지금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복구한 사진인데요. 고유정이 찍은 현장 사진입니다. 이게 펜션 거실이에요. 그리고 강 씨 신발이 보입니다. 지금 뭐지? 그리고 이제 주방입니다. 카레를 담았던 그릇과 또 즉석밥.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저게 바로 수면제입니다. 수면제를 넣고 다녔던 파우치가 보입니다. 왜 찍었죠? 이거. 그리고 완도행 여객선에서 트렁크? 사체가 든 캐리어를 촬영했습니다. 왜? 이 사진들은 왜 찍은 걸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지금 8시 10분에 찍은 사진 범행 시작 시점이에요. 그다음에 테이블 및 음식, 그릇, 이게 범행 도구와 범행 시 당시에 사용됐던 것들이죠. 배 위 갑판에 세우던 캐리어를 찍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결국은 이런 중요한 장면들을 자기가 찍어서 갖고 있었는데요.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코패스 성향도 높지만 경계선이나 이런 성격 장애들이 있을 때 정말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가 있는 그 순간의 기억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긴장된 상황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뭔가 어떤 문제가 되거나 수사가 개시된다면
내가 다시 기억을 회상할 때 너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범죄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실을 찍을 때도 시계가 걸리게 그 그렇죠. 사진을 찍은 거네요. 시간과 또 그 시간에 대한 알리바이를 확인하려면 나중에 뭐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시간이 잘 안 맞고 할 수 있으니 극단적이고 긴장된 상황에서의 내 감정의 변화들을 기록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여집니다. 뉴스로 봤을 때는 계획이 이 정도 있는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예. 진짜 무슨 뭐죠 원한 관계. 예. 뭐 정말 야 남편이랑 진짜 안 좋았나 보다 뭐 이랬었는데. 와, 이 정도로 계획을 짰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뭔가 내가 다 이제 스트레스가 풀렸을 때 찍었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강시한 적을 다 처리하고 나서 찍었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닙니다. 일부 시신만 바다로 던졌습니다. 고유정은 그 배에서 내려서 아버지 명의로 된 김포 아파트로 갑니다. 그곳에서 고유정은 마지막까지 범행을 이어갔고요. 아파트 쓰레기 그 분리시설에 강 씨의 시신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량제 봉투를 유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 한 번에 안 하고 배에서도 잠깐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못 찾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예요? 결국에 시신을 못 찾긴 했잖아요. 네, 결국 완전 범죄를 향한 고유정만의 철저한 계획이고 또 노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나눠서. 네, 검색 기록 보셨잖아요. 제주 바다의 유기. 그런데 간혹 그 제주 바다에서 실종자들 혹은 자살 시도자들 그 시신들이 시간이 흘러서 떠오르는 사례들이 계속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모든 시신을 버렸을 경우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신들을 이제 일부 나눠서 버리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 그리고 손 지문이 있는 이런 것들은 마지막까지 그 김포로 가져와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서 완전히 찾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이런 철저한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철저한 계획에 숨어있는 심리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고유정은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대로 버렸다가는 검거되고 들킬 것이다. 철저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먼 곳까지 분산시켜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어떤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나도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인의 장례는 치러야 했기에 유가족들은 강 씨의 집에서 찾은 머리카락 8가락으로 겨우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어떡해. 너무 슬프다. 자, 6월 1일 오전 10시 30분 충북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살인죄를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살인죄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어휴. 제가요 이래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왜요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정보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저희가 당했는데. 알았어요. 저희가 가서 체포 당할 만한 우리가 사유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럼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아까 싸게 걸려왔는데. 일단 차에 타시죠. 10시 32분입니다. 이렇게 남편 있는데 불러주세요. 어차피 들어갈 거예요. 일단 타세요. 저는 왜요도 공부했던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까도 고민을 하다가 네. 한 번 실수를 했어요. 제가 당했는데요? 라고 약간 자백 아닌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살인죄로 했는데 누구 살인인지는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제가 당했는데? 그죠. 그런 이 부분도 체포되는 과정에서의 고유정 행동을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소유 씨 말씀처럼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저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이미 마음속엔 여러 차례의 어떤 시뮬레이션,
가상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올지까지는 자기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상황에서는 전혀 예상 외였지만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연습은 충분히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나오기보다는 어설프게 나온 거죠. 시신을 이렇게 막 분산해서 지금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럼 본인이 나의 범행이다라고 시인을 잘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예, 고유정은 처음에는 범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의 트렁크에서 강 씨의 혈흔이 묻은 그 담요가 발견됐고요. 그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와, 혈흔에서. 예. 근데 증거가 나온 뒤에는 인정을 했나요? 사실 그 처음에는 저렇게 완강히 부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금 증거들이 막 나오고 혈흔이 나온 이후에 태도를 바꾸고요. 결국 강 씨가 흉기를 들고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몸싸움을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내가 한번 찔렀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는 15군데 찔렀다고 했었잖아요. 뻔뻔하게 약간 그냥 발뺌하는 거죠? 네. 그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고유정 결국 재판 결과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미리 세우고 면접 교섭을 빌미로 유인을 해서 살해한 다음에 시체마저 손괴하면서 철저히 은닉한 사건으로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2년 만에 만난 아들이 아버지가 아닌 삼촌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런 아들과 불과 한나절 함께 시간을 보내다 살해된 바 생명이 침해된 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점 등을 참고해서 1심 판결 결과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정도 살인이면은 사형 선고가 맞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검찰은 애초에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고유정은 형이 너무 무겁다.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을 해서 모두가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요. 여전히 무기징역 선고를 내렸고요. 대법원까지 간 이번 사건이 결국 고유정은 무기징역이 확정이 됩니다. 야, 아들은 뭔지. 자,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왜요? 고유정에게 묻고 싶은 진실이 또 있습니다. 네, 고유정은 강 씨와 이혼 후 5개월 만에 재혼을 했는데요. 새로 재혼했던 남편이 당시 6살이었던 의붓 아들도 고유정과 함께 산 지 3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누구요? 애기? 예. 재혼한 남편이 아들과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남편이 눈을 뜨고 옆을 봤는데 피를 흘리며 엎드린 자세로 누워 숨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도 고유정이 그 집에 같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와. 아들이 사망한 후에 부검을 진행했고요. 아이의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 압착에 의한 질식사는 정말 무거운 물체가 가슴이나 몸통을 눌러서 사망을 하게 되는 원인이죠. 아니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갔지? 이게 다들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고유정은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이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나중에 주장을 끝까지 했었죠. 증거가 아니, 없으니까. 이게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그 아까 말씀한 대로 고유정은 새로운 남편과 결혼해서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전 남편이 신경 쓰이고 그 새로운 재혼한 남편의 아들도 사실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게 자꾸 걸리니까 그냥 없애버린다고 해서 한 게 아닐까 추측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수 부검 소견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인데 그 압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증거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 병명 직후에 막 시트 같은 것도 다 버리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베개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은 그냥 최초에 의심하고 수사하다가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서 변사 내사 종결로 처리가 됐고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아이는 죽었는데 아빠도 엄마도 다 죄가 없다. 그래서 결국 고유정이 이 전 남편 살해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불거졌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결국 전 남편 강 씨에 대한 살인을 인정해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지만 새 남편의 아들에 대한 6살 아들에 대한 살인은 증거 불충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증거가 있을 수가 없지.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그때도 이미 증거를 다 없앴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을까. 옆에 근데 여기서요. 아빠가 있는데. 입증은 안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수사하면서 남편이 어떤 진술을 하냐 하면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사건 발생 전날 저녁 식사 메뉴가 카레였던 것 같다. 그래서 증거는 없어요. 입증은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새 남편의 아이 살해할 때 카레 속에 수면제를 넣어서 효과를 봤던 것이었던 거죠. 그랬을 것 같아. 야, 같이 지금 같은 공간에서 사는 사람인데, 야, 고유정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유정이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에 해당된다라고 봐요. 물론 법적으로는 입증이 안 됐지만 그 여러 가지 정황과 수법에 비춰봤을 때 현 남편의 아들 살해도 고유정의 행동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 남편 강 씨에 대한 살해 수법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참혹하기도 하지만 그가 그 전반에 보인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배우자나 가족을 살해하고 들킬까 봐 겁나서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전반에 있어서 그 범인들은 매우 커다란 불안감과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이후에 정상적인 행동을 못 해요. 그런데 고유정의 행동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혀 삶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이미 그 전에 현 남편의 아들에 대한 살해였건 아니었건 간에 엄청나게 끔찍한 아이 사망 사건을 겪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유사한 형태의 수면제가 사용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 이건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살인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저런 형태의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이코패스일 테고, 그래서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살해하건 어떻게 충격을 주고 어떻게 파괴하건 간에 개의치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할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저는 지독하게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평생 살아가는 그런 범죄자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참 진짜. 그토록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